안녕하세요. 파이 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제공 아름다움의 중요성 16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근대와 동시대, 즉 주 18세기로부터 20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움의 이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과 관련한 전체 요약은 17번째 나눔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이 설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흐와 이제는 알브레이트 뒤러의 초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대적으로 따지면 알브레이트 뒤러가 바흐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브레이트 뒤러의 이제 자화상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1500년경에 이제 그려졌고요. 바흐에 대한 이 초상화는 1600년경에 그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사실 이 뒤러의 자화상을 근대 시대의 출발점으로 본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러의 초상화를 통해서 이제 중세 시절까지 어떤 초상화와 관련한 그림이 주로 하나님이나 성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이제 뒤러를 통해서 인간 자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브레이트 뒤러의 자화상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의 상징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뒤러의 초상화는 1500년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이제 유화 패널로 그려졌어요. 지금 현재 독일 민헨의 알테 피나코테크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을 가리켜서 이제 르네상스, 북유럽 회화의 대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뒤러의 초상화를 근대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작품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 충격적인 이유는 이 뒤러의 어떤 자화상의 구도가 그리스도와 닮은 중세시대의 그런 정면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칭 구도, 손의 위치, 그리고 엄숙한 표정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가 당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리는 그 아이코노그라피라고 하죠. 그 도상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러의 초상화가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차용했다라고 미술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중세에는 사람이 구세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뒤러를 통해서는 이제 인간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형식으로 자신을 그리는 어떤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묵상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절에는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또는 거룩한 성인 또는 성경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뒤러 이후에는 묵상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어요. 자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중세 시절에는 신학적인 시선이 있었다면 이제 근대 시대로 들어와서는 인류학적인 시선으로 이런 그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제 바흐의 초상화를 보면 일단 바로크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죠. 근데 이제 바흐 초상화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뒤로처럼 그렇긴 하지만 과장된 자의식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는 악보가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함보다는 어떤 그가 음악가로서 가지고 있었던 직무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런 뒤러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주의적인 자기 과시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흐의 자기 이해는 나는 예술가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음악가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흐는 자신의 그 교향곡이나 작품 끝에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썼죠. 그래서 바흐는 음악을 예배적인 봉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즉 1500년에 그려진 이 뒤로의 초상화를 통해서 어떤 근대 시대의 어떤 그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예술을 표현하는 것이 인류학적으로 변화했을지라도 아직도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바흐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흐와 뒤러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본다면, 뒤러는 중심이 자아에 있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흐에게 있어서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뒤러의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세로부터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은 단순한 예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영성의 구조 변화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시절은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종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그 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이후에 근대 시대, 특별히 르네상스나 이런 이후에는 이제 나는 나를 본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의식, 내면성.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영향들이 묻어져 나와요. 나는 말씀을 듣고 씨름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접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러의 자화상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묵상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를 섬기는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근대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라는 그림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작품은 예술에서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숭고함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데이빗 교수님은 압도적이고 두려운 현실에 접근하려는 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리엄 터너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842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특징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증기선과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요, 전통적인 어떤 풍경화처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소용돌이 치는 어떤 원형 구조 중심으로 그림이 어떤 구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질서보다는 혼돈의 체험 자체를 시각화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터너는 이 실제 폭풍을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격렬함을 그림을 통해서 기록하고자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자연의 폭력성과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감각을 윌리엄 터너가 이제 직접 전달하려는 어떤 시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숭고함을 보여주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아름다움, 즉 고대로부터 중세로 이어지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학은 조화, 비례, 안정, 질서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런 관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는 그것과는 완전히 대비돼요. 일단 첫 번째, 통제 불가능한 자연을 그리고 있어요. 거대한 폭풍, 소용돌이 치는 하늘과 바다, 인간, 그래서 배로 상징되는 인간이 자연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아름다움의 언어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를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태가 흐릿하고요. 경계가 붕괴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이 불안하게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즉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문법이 작동하지 않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근대 시대의 미학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아름다움은 숭고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고대와 중세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은 아름다움은 곧 숭고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근대 시대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이 윌리엄 터너의 이런 것들은 결국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교 내에서의 어떤 신앙 고백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세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에 가까이 가야 한다, 다가가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질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 질서만 있는가? 혼돈과 굉장히 사람을 압도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는가?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근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고대와 중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누락되어 있던 성경의 또 다른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을 다시 되살려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의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 시대로서부터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질서, 조화, 신적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떤 개인신앙, 내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고 낭만주의 시대 때는 자연의 압도성, 어떤 인간 중심이 붕괴되는 것, 숭고함에 대한 등장, 이런 쪽으로 이제 또한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 표현이 이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윌리엄 호가트의 이제 잔혹성의 대가라는 그림입니다. 윌리엄 호가트는 이것을 1700년대 중반에 이제 활동하면서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을 그렸어요. 이것은 훗날 데이빗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훗날 고딕이라고 불리게 되는 전통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는 고딕 문학, 이거는 고딕 건축 양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딕 문학이 포함되고 중세의 카니발, 전통, 죽음의 춤, 음울함, 세상의 전복 같은 요소들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판화예요. 판화.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찍은 이제 그런 판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잔혹성의 4단계라는 연속된 작품의 마지막 판화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판화를 잘 보시면 살인자가 처형되고 난 이후에 해부대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것을 시체를 절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연작은 인간의 잔혹성이 점점 심화되어서 결국에는 첫 번째 판화에서는 동물학대, 두 번째는 폭력, 세 번째는 살인, 그리고 네 번째는 시체, 해부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는 도덕적이고 공포적인 서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주 18세기에 이제 풍자 판화로 이제 제작이 된 건데, 잔혹성과 그로테스크, 기괴함이라고 얘기하죠. 그 그로테스크에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공포스러운 장면, 그리고 그 고딕 전통의 어떤 전조 증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카니발, 죽음, 전복과도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호가트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할까요?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도덕을 풍자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반적인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범죄, 타락한 도시, 폭력, 죽음, 해부, 신체 훼손, 이런 추함과 공포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함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하고 연결된다라고 했죠. 중세 카니발 문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세 카니발 문화는 이제 죽음의 춤, 세계의 전복, 그리고 육체를 강조하는 것, 그로테스크한 기괴한 신체, 그리고 풍자와 조롱이 이제 중세의 카니발 전통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호가트의 판화가 이제 계승한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 앞에서, 특별히 이 판화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허무함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가트는 고딕 화가의 화가는 아니지만 고딕 감수성의 시각적인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고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고딕이라는 것은 일단 고딕 양식하고는 다르다, 직접적인 연관된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딕 양식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높은 천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빛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상승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승하는 신적인 아름다움의 양식을 바로 고딕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고딕 문화, 미학은 주 18세기 이후에 나타나게 된 문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포, 음울함, 폐허, 기괴함, 광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같은 이름으로서 고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 18세기, 즉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중세를, 뭐 우리도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만 중세를 어둡고 미신적인 시대로 보았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잃어버린 천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아무것도 인간사에 있어서 인류학적인 발전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어둡고 미신적인 시대로 보다 보니까 이 중세 건축인 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고딕 성당을 낡고 음산한 것으로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적이고 음산한 분위기, 바로 그것이 고딕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문화적 의미가 18세기에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딕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의 이름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낭만주의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서적이고 미학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로 그렇게 확장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건축 미학은 이제 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호가트를 그러면 고딕 전통의 일부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 해부, 잔혹성, 도덕적인 타락,
인간의 어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세 카니발 문화,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죽음의 춤, 전복, 음울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근대에 와서 고딕 정서로 재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딕은 이제 아름다움이 중세, 고대로부터 중세에 표현되었던 아름다움의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감정의 단계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 시대의 아름다움 개념은 어둡고 부서지고 무서운 현실을 설명할 언어가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미학사적으로 매우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전적인 아름다움, 고대로부터 중세에 표현되었던 아름다움은 뭐 아퀴나스를 통해서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연결한다면 조화, 비례, 질서, 온전함을 기준으로 표현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조화롭고 항상 비례했고 질서가 있으면 온전하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매번 죽음을 맛보고 무엇인가가 파괴되어 있고 혼돈 가운데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세상이 바로 우리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죄송합니다. 고대로부터 중세에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근대로 오면서 표현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언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에 대해서 이제 근대 시대에는 두 개의 새로운 미학적인 언어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숭고함과 고딕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숭고함이라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의 언어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윌리엄 터너의 이제 눈보라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폭풍, 압도하는 그 안에서 무력해진 인간에 대한 것. 그래서 현실은 이 숭고라는 것을 통해서 근대 시대는 아름다움 어떻게 표현했냐라고 했을 때 현실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즉 질서가 있고 비례적이고 굉장히 온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이 바로 근대 시대에 발견해낸 아름다움의 표현 양식, 숭고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표현 양식이 고딕인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한 이제 지금 자세히 또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데빗 교수님은 메리 셀리와 에드가 앨런 포에 대해서도 예시로 들어요. 고딕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메리 셀리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이제 저술한 작가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으로서 파괴된 창조 질서. 그래서 과학, 공포, 존재론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딕이라는 그런 정서로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 같은 경우는 역시 그의 소설을 통해서 광기와 죽음, 그리고 폐허와 내면의 공포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들의 공통점은 역시 부서지고 뒤틀린 것도 현실의 일부라는 인식이에요. 이것은 중세의 완전한 질서의 세계관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죠. 그래서 근대 시대의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의 사실 핵심 정리는 뒤틀리고 왜곡된 것들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일부로서 정당하거나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후에 우리 근대 시대의 이후에 발전된 신학의 어떤 대표적인 언어, 십자가의 신학, 고통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것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깨진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주에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 같은데 존 케이지의 이제 4분 33초 그냥 의자야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치지 않고 딱 그 시간이 끝나면 일어나서 나왔던 그 존 케이지의 그 작품하고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조차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근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LA 천사들의 성모 대성당도 그래요. 전통적인 고딕 성당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통적인 고딕 성당은 수직, 상승, 직선, 그리고 기하학적인 질서, 하늘을 향한 구조, 초월성을 강조했다면 천사들의 성모 대성당은 직선이 거의 없고 블럭 같은 외관, 바깥으로 확장되는 구조, 불규칙한 흐름으로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디자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LA에 있는 천사들의 천사들의 성모 대성당은 하나님 나라는 직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곡선, 불규칙성, 놀라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교회 내부에 있고 아름다움은 성내적인 공간에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는 창조세계 전반에 있다. 하나님의 은총은 제도, 경계를 초월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눔의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교 미학은 단순한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왜곡과 공포, 침묵과 혼돈까지도 창조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더 넓은 진리와 아름다움의 비전을 향해서 확장되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까지의 이야기 정리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아름다움의 중요성, 근대와 그리고 동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네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근대와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얘기 진행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잡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18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